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9회 실무 이론평가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네요.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를 뺍니다. 맞고. 매출 원가는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매출 원가의 산출 과정을 재무상태표의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인데 갑자기 뭐 재무상태표에다 보고하라는 말이 안 되냐. 손익계산서 본문에 매출 원가의 산출 과정을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포괄손익은 일정 기간 동안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괄손익이란 말, 뜻은 이래요. 기준서에 있는 뜻을 보면 일정한 기간 동안, 즉 손익이니까 회계연도겠죠. 일정한 기간 동안 주주와의 거래를 뺀, 주주와의 자본 거래를 뺀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생긴 자본의 변동, 즉 장사를 잘해서 수익이 생기면 자본이 늘고 비용이 생기면 손해가 나면 자본이 주는 것처럼 주주와의 거래를 뺀 나머지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설 보시면요. 포괄손익은 일정 기간 동안 주주와의 자본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을 말하는데, 포괄손익을 보고하는 목적은 뭐냐? 주주와의 자본 거래를 제외한 인식된 거래, 즉 주주와의 거래를 뺀 나머지 인식됐다는 얘기에 기록된 거래와 기타 경제적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순자산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포괄손익을 계산한다. 즉 1년 동안 생기는 주주와의 거래를 뺀 나머지 거를 다 기록하는 게 이제 포괄손익인데, 이 모든 순자산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순자산의 변동의 일부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고, 즉 흔히 말하면 사업을 해가지고 손해가 생기면, 이익이 생기면 다 손익계산서로 작성이 되는 거잖아요. 손익계산서는 손익계산서에 뭐 주주와의 거래를 기록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손익계산서에 기록되지 않는 나머지의 손익이 있어. 그것이 재무상태표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인 거예요. 우리 재무상태표 보면 자산, 부채, 자본, 아니, 재무상태표 자산 쭉 나오다가 여기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있죠. 이것도 원래 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손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주주와의 거래를 뺀 나머지를 다 포괄손익이라고 하는데, 그 포괄손익 중에 보통은 다 손익계산서에 기록을 하게 되고 몇 가지 나머지만 이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포괄손익의 뜻이다. 그러니까 쉬운 뜻은 일정 기간 동안 주주와의 거래를, 자본 거래를 뺀 나머지 모든 순자산의 변동을 일으키는 거래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해설해 보시면 일반기업회계인 제2장에 문단 44, 46, 48 이렇게 써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다. 손익계산서는 해당 당의 회계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 등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준다.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의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를 빼라. 차감 대상이 중요하면 총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해라. 매출 원가는 제품, 상품의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에 대한 제조 원가, 내가 만들었으면 제조 원가, 사왔으면 매입 원가다. 매출 원가의 산출 과정은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시거나 주석으로 기재하시라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업무 일지 일부분인데 가와 나의 회계 처리할 때 계정 과목을 물어보네요. 1번은 고아원에다가 장학금을 지급했고 비용이 500 나갔어요. 이건 기부금. 2번은 직원 단합대회를 했고 비용이 300 나갔네요. 이거는 복리후생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영업이익을 구하면 얼마입니까? 영업이익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고 이게 영업이익이죠. 매출액 또 볼게요. 매출액이 1000만 원이고 여기서 매출 원가를 빼니까 매출 총이익은 600만 원이고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인 급여를 빼고 나머지 없고요. 그럼 영업이익은 400만 원. 이자 비용은 영업 외 비용이니까 요 밑에서 빼겠죠. 답은 400만 원이 되겠네요. 문제 4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감가상각 비율은 얼마입니까? 작년도 1월 1일에 영업용 차를 1,0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기초에 샀네요. 올해 감가상각비 구하라 그러죠. 취득원가가 1,000만 원인데 정률법을 써요. 20%네. 그러면 첫 번째 연도에는 200만 원에 상각을 했을 겁니다. 12달치 다 1월 1일에 취득했으니까 올해는 미상각 잔액은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뺀 금액 800만 원에다가 20% 곱하면 28에 16, 160만 원이 올해의 감가상각비가 되겠네요. 문제 5번 11월 14일에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샀어요. 그럼 단기 매매증권이겠죠. 주당 2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취득할 때 거래 수수료는 비용이니까 그냥 비용 처리하면 되고 공정가치가 17,000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당 2만 원씩에 샀는데 그때 회계 처리는 단기 매매증권 2만 원 곱하기 100주 이렇게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주식 거래 수수료는 그냥 수수료 비용. 그래서 단가가 안 움직여요. 이것이 얼마가 되냐면 17,000원으로 얼마가 떨어졌습니까? 3,000원이 떨어졌네요. 몇 주가? 100주가. 그러면 평가 손실이 난 거죠. 그럼 30만 원만큼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발생했네요. 회계 처리는 쓰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결산 정리 사항 중에서 손익의 발생 예상에 따른 회계 처리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 해당하는 결산 정리 사항으로 옳은 거. 일단 표를 보면 비용이 있고 발생이 있는데 비용의 발생에 전에 말씀드렸죠. 선자 들어가면 2연이야. 비용의 발생은 미지급 비용이네요. 그럼 수익의 발생은 뭐겠어? 수익의 발생은 미수 수익이지. 이렇게 수익의 발생.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게 수익의 발생이고 오른쪽에는 손익계산서의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의 수익이겠죠. 그래서 뭘 찾으라는 거야? 미수 수익과 관련된 걸 찾으라는 얘기죠.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것, 가에 해당하는 결산 정리사항, 미수 수익 찾으래. 1번 볼게요. 보험료 선급분을 계산한대요. 보험료 선급분을 계산한다. 미리 준 보험료를 계산한다는 얘기 아니야. 보험료 잡았던 거 없앤다는 얘기죠. 보험료 없애는 거지. 그럼 보험료 먼저 줬잖아. 선급금의 성질을 갖네. 선급비용. 이거 아니지. 그 다음에 2번 임대료 미수분을 잡는데 임대료는 수익이에요. 못 받은 거 잡는데 임대료 수익 잡아. 못 받았지. 미수금의 성질을 갖네. 수익과 함께 미수 수익. 이게 답이네요.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선수분 미리 받은 돈. 이것도 요 선자 여기 들어갔네. 이자 수익 미리 받은 걸 계산한대요. 이자를 먼저 받았는데 내년 걸 미리 받았나 봐. 이자 수익 빼. 돈 먼저 받았지? 선수 수익. 이거는 수익의 이연.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못 준 게 있더래요. 미지급분. 이자 비용. 비용 잡아 못 줬지? 미지급금의 성질을 갖네요. 미지급 비용. 이건 비용의 발생. 그래서 답은 첫 번째, 두 번째 미수 수익. 이거 찾으라는 얘기네요. 7번 볼게요. 다음 각 거래의 회계 처리 시 차변에 나타날 계정 과목 왼쪽에 한공은 제품을 2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대요. 현금, 계약금, 선수금이죠. 아니지. 말 잘못했다. 현금 미리 받았대잖아요. 현금 받고 선수금 차변 물어봤죠. 여기. 그 다음에 직원이 퇴사해서 퇴직금 4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합니다. 그럼 보통예금이 나가는 거잖아. 그런데 퇴사일 현재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많아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부채예요. 오른쪽에 있어. 퇴사가 일관을 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먼저 갖다 씁니다. 이거 훨씬 많으니까 이만큼만 생기겠네요. 부족하면 퇴직급여가 생기는 거고 대손 충당금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대손 충당금이 많으면 갖다 쓰는 거잖아. 부족하면 대손 상각비, 퇴직급여 충당금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진짜 근데 부채야.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많으면 갖다 써. 그리고 없으면 비용 처리. 그걸 위해서 적립해 놓은 거니까. 그 다음에 거래처에 상품 500만 원을 외상으로 팔았대요. 상품 매출 왼쪽에 외상 매출금. 그래서 차변에 나올 수 있는 거는 현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외상 매출금이 답이 되겠네요. 8번 다음 한공의 보통 주식 발행에 관련된 자료인데 보통 주식 발행이 자본에 미치는 영향. 자, 주식 발행하면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죠. 일단 주식 발행하면 제일 먼저 액면가로 자본금을 적습니다. 항상 자본금이 얼마냐면 액면가 2만 원짜리 곱하기 주식 수는 100주, 200만 원. 항상 액면가 곱하기 주식 수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발행가. 발행가는 15,000원짜리 현금 받았대죠. 현금으로 150만 원. 싸게 발행했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5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자, 자본금이 200만 원 증가합니다. 맞네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기는 거예요. 틀렸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50만 원 생깁니다. 맞고요. 자본 총액은 150만 원 증가합니다. 자본. 이건 자본의 차감 항목.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본 총액은 플러스 200 마이너스 50이니 이게 마이너스 항목이에요. 그래서 150만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9번 볼게요. 결산 조정 후에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시래요. 자, 보험료 선급분이 있다. 말이 짧은데 보험료 선급분이라는 얘기는 내가 보험료를 비용으로 다 처리했는데 내년 거 미리 준 게 있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보험료 취소시키고 먼저 준 거. 그 뭐야 이거? 선급 비용. 제가 비용이니까.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보려면 얘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자 미지급분. 이자를 못 준 게 있어요. 줘야지. 이자 비용. 비용 200. 뭐야 성격이 못 줬잖아. 미지급금의 성질이 같네요. 미지급 비용.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 보니까 자 비용이 취소당했잖아요. 비용이 작아졌으니까 요거는 순이익에 플러스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얘는 비용이 늘어났잖아요.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게 돼요. 결국은 100만 원만큼 순이익이 더 줄어들어야 돼요. 요걸 하기 전에 1000만 원이었으니까 100을 줄이면 900만 원이 답이 되겠죠. 10번 대손충당금 설정 붕괴로 오른 거. 대손충당금 설정 붕괴. 자, 기말 매출채권 잔액은 1,7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고 매출채권 잔액의 1%를 설정한대. 1,700에 1%를 설정하면 17만 원 설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충당금 잔액이 얼마인지 봐야 되겠죠. 기초에 대손 충당금 잔액은 5만 원 있었는데 기중에 뭐 회수가 불능하게 돼서 대손 처리한 금액은 하나도 없어. 5만 원 남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추가로 설정해야 될 금액은 12만 원을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회계 처리를 보면 대손 상각비 12만 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손 충당금 12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가세의 특징. 옳지 않은 거. 국가를 과세 주체로 한다. 국세죠. 과세권자가 국가다.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간접세라고 합니다.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맞고 인적공제 제도가 없는 물세다. 맞네요. 12번 부가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재화. 재화라는 얘기는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를 재화라고 하죠.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거. 토지는 물건이고 광업권은 권리고 주식, 뭐 채권 이런 것들은 부가세가 소비세죠. 이게 소비의 대상이 아니니까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해설 보시면 화폐 대용증권, 뭐 수표오음, 상표권, 그다음에 지분증권, 채무증권 이런 것들은 과세 대상인 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13번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 부가가치세는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뭐 연체이자 포함되지 않고 매출 할인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가 일부러 받는 포장비,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과세 표준에 포함합니다. 우리님 앞전에 한 보셨던 거죠. 14번 볼게요. 부가세법상 영세율 적용이 아닌 거. 영세율은 크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수출하는 거, 국외 수출하는 거, 그 다음에 외국에서 제공하는 재화 용역, 그 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외국 항행 용역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내에서 뭐 일정한 외화 획득 재화 용역. 그래서 국외 제공 영역, 외국 나가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뭐 외국에서 외국인 물을 이렇게 사다가 파는 거, 선박 항공기 외국 항행 용역, 외국으로부터의 재화의 수입은 과세예요. 영세율이 아니라. 15번 부가세법상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개인 사업자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 3억 원 이상인 해에 다음에 2기, 그 다음에 1기. 맞네요. 2번 전자세금계산 의무 발급 대상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보통은 공급한 날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돼요. 전자세금계산서 됐건 뭐가 됐건. 근데 발급 시기, 공급 후에 발급 시기 특례가 있잖아. 한 달치를, 뭐 1월 1일치를 1월 31일자로 묶어가지고 1월 32일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발급하는 경우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도 있어요. 공급 시기 이후의 발급 특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그러니까 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한 날의 다음 날이 지났어요. 다음 날 전송을 해야 되죠 원래. 그 다음에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을 하면 지연 전송이 되는 거야. 그걸 넘치면 미전송이 되는 거고 공급가액의 0.1%가 아니라 0.5%입니다. 지연 전송 가산세. 개인 사업자는 0.1%. 그래서 틀렸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수취는 전산 설비 및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당연히 가능하겠죠. 뭐 국세청 전산 시스템에서 확인도 할 수도 있고 회사의 전산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자, 이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에 대해서 서브노트 이렇게 뒤에 해설에 정리해놨으니까 이걸 보고 한꺼번에 조금 센데 정리합시다. 일단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의무부터 볼게요. 누가 발급해야 되냐? 법인은 무조건 다. 근데 개인인데 좀 등치가 커. 이 등치가 큰 것을 아까 말했던 직전 연도에 사업장별 재화 영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사람. 직전 연도에. 그 다음에 발급 기간 볼게요. 법인은 발급 기간이 언제냐? 1월 1일부터 뭐 11월 말까지 다 계속해야지. 근데 요 사람 말하는 거죠. 뭐 또 말로 보면 어려운데 솔직히 그래프로 보면 별거 없어요. 자, 뭐 X 1년부터 시작해서 과세기간 2개씩 있죠, 이렇게. 자, 이제 올해 전자세금 계산서를 법인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게 해야 되느냐? 올해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요쪽 거로 여기 처음이라면 없으니까 놔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부가세를 신고했던 이 사람이 여기가 3억 원 이상이 됐어 이제. 그러면 3억 원 이상이 됐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거 집계를 하려면 12월 31일인데 딱 끝나자마자 바로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집계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3억은 넘쳤냐? 그러면 그 넘친 연도의 다음에 제2기부터 1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가 발급 의무 사업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쪽 걸 봤어. 또 3억 이상이니?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부터 다시 3억 밑으로 떨어졌냐? 그러면 이때부터는 발급 안 해도 되는 거지. 이런 얘기는 하네요. 그래서 3억 원 이상인 해에 다음 연도 2기부터 1기까지. 그 다음 연도 1기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발급을 하면은 전송을 해야 돼요. 발급하면 발급한 날에 다음 날에 바로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발급했죠. 발급하면 그 다음 날까지 전송하면 잘한 거야. 근데 하루 더 지났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 과세기간 말. 예를 들어서 1월부터 6월이라면 과세기간 말은 6월 30일이잖아요. 과세기간 말에 다음 달 11일까지. 저 밑에서 봅시다. 밑에 먼저 볼게요. 지연전송이라는 거 있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가 동그라미 3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전송해야 되냐면 원래 발급일에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지났어요. 이제 지나고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지금 여기서 이제 공급한 거잖아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이 여기지. 예를 들면 3월 달이라면 3월 1일에 발급을 했으면 3월 2일에 전송을 해야 돼까지. 근데 3월 3일부터 언제까지 늦어도 과세기간 말에 다음 달 11일이니까 7월 11일까지 전송을 하면 요 상태가 지연 전송한 상태란 얘기네요. 늦게 전송한 거야. 급수를 좀 넘쳐서 나왔죠. 이것이 지나면 전송 안 한 거지. 미전송. 그러니까 가산세를 물어야 돼요. 요 세금계산서 금액이 얼마짜리냐? 공급가액 100만 원짜리다 그러면 0.5%. 법인이면 개인사업자는 좀 열악하니까 좀 더 작게. 요거 이제 더 커져야 되겠지. 아예 안 냈으니까. 아예 늦게 냈으니까 이건 2배 1%. 얘는 0.3%. 여기까지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딱 요 정도까지만. 이제 더 윗급수 가면 가산세 계산할 때 보시게 될 거예요. 일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나면 다음 날까지 전송 하루 지났니? 그 다음부터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만 내면 늦게 낸 거. 전송한 거. 그거 지나면 전송 안 한 거. 거기까지 보셨어요? 그 다음에 나온 김에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먼저 봅시다. 세금계산서는 원래 언제 발행해야 돼요?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 공급한 날이겠죠. 예? 공급 시기에 발급을 해야 돼. 물건 팔았으면 판 날. 뭐 1월 1일 날 팔았다 그러면 발급 시기는 공급 시기야. 근데 이것을 늦게 발급할 수도 있죠. 지연 발급, 미발급. 보기 전에 특례. 공급 시기가 지난 후에 발급 특례 규정에 따라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아까 이 말씀드렸죠.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를 하루에 건건이 계속 끊을 수도 있는데 이걸 몰아가지고 우리는 월 합계를 끊을게요. 공급 시기는 각각이지만 너무 개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1월 31일자를 작성 일자로 해서 언제까지 발급하면 되냐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돼요. 2월 10일까지 이렇게. 이러면 정상적으로 발급한 거야. 보통은 공급 시기가 1월 1일이면 발급, 1월 2일이면 발급, 1월 3일이면 발급. 근데 아니라니까 너무 많으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1월 달 모든 거래를 한꺼번에 몰아서 1월 30일자로 한 장으로. 그러면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발급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했다는 얘기는 이제 쉬운 얘기부터 봅시다. 늦게 발급했다는 거 아니야. 발급 시기는 판날인데 요 다음 날 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례를 봅시다. 공급 시기가 기본적인 건 6월 1일에 공급을 했어요. 그럼 발급을 언제 해야 되냐? 6월 1일에 발급을 해야지. 근데 안 했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해. 나중에 하는데 지금 늦게 발급한 거란 얘기잖아요. 자, 과세기간 종료일이 있다. 6월 30일이야. 1월 달부터라더니 과세기간 종료일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았다. 지금 6월 30일 여기가 과세기간이죠. 기간 끝나는 날. 요 안에 즉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급한 것이 늦게 발급한 거야. 지연 발급.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 물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 날이 지났어요. 이제 7월 1일 이후에 발급했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미발급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가산세가 2배. 지연 발급 먼저 읽어볼게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에, 발급 시기는 언제라고요? 공급 시기. 이것이 여기다 발급해야 되는데 지났어. 그리고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내에 발급했다. 즉, 요 날짜에 했다는 얘기지. 요 사이에 발급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 지연 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를 물리겠다. 미발급을 보면 미발급의 두 번째 동그라미의 기억을 보시면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에, 이거는 발급 시기죠. 이걸 지난 후에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즉 요쪽에 한 거죠, 요쪽에. 아예 안 했거나, 그러니까 요 안에 못 했어요. 그러면 미발급이야. 가산세 2%. 자, 이제 이 미발급의 글씨 동그라미 2번에 다시 가볼게요, 이제. 미발급.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를 계산하겠다. 가산세로. 지연 발급은 1%. 기억 니은 있고. 단 미발급인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즉 아까 저기서 봤던 법인이나 직전 연도에 3억 원 초과된 개인인데 전자세금을 발급해야 되는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얘기예요.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걸 발급하면 이거는 미발급으로 보겠다. 그런데 얘 가산세는 2%가 아니라 얘만 유독 1%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한번 봐두시고. 그래서 이게 범위를 좀 넘치는 것 같은데, 예? 일단 한번 들어놓으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억하고 이제 니은 볼게요. 세금계산서를 아까 기억은 봤죠. 세금계산 발급 시기가 지난 후에 요 이후에 발급하거나 아예 안 했다 그러면 미발급. 근데 니은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있냐면 니은은 이런 거예요. 공급 시기 후에 발급 특례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 즉 여기 이 사람이 6월 이렇게 건건이 끊는다면 요 사이에 끊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이 사람 이런 사람도 있잖아. 6월 1일 것을 6월 달 한 달치를 6월 1일부터 6월 30일 거를 한꺼번에 끊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언제까지 끊을 수 있어요? 7월 10일까지 발행하면 되지. 응?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시기 후 발급 특례 규정에 따라서 세금계산 발급 시기가, 즉 이 사람은 7월 10일이죠. 발급 시기가 재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이 지나서 도래하는 거야. 요즘 요것의 과세 기간 지나서 도래해. 공급 시기 요 날짜가. 이런 경우에는 이 과세 기간 말에, 예? 다음 달 10일까지 요때까지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요걸 지나서 하면 미발급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급수를 좀 넘치는 거니까, 급수를 원래 이제 저 윗급수 정도에서 나와야 될 얘기인데, 그래서 한번 나왔으니까 일단 정리하는 걸로 하고, 또 윗급수 가면 다시 더 정리하실 거예요. 전자세금계산 발급 사업자, 그다음에 요 기본적인 얘기, 그다음에 발급하면 바로 다음 날 전송해야 되는구나. 그다음에 과세기간 종료일에 다음 달 11일, 7월 11일까지, 다음 달 11일까지 하면 늦게 전송, 지나면 전송 안 한 거. 여기 세금계산서는 공급한 날에 과세기간 안에 하면 지연 발급, 그게 넘어가면 미발급,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부실 기재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부실하게 적혀 있을 때 1%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